네, 안녕하세요. 김정욱입니다. 저는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가 뭐하는지 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책이 만들어지고 계획이 만들어지는데, 그 모든 계획들이 그냥 지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계획을 뚫는 하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법에 의하면,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하면 그게 녹색성장 전략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거를 각 모든 정책에 연결하기 위해서 녹색성장위원회는 우리 대부분의 장관님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총리를 비롯해서 18분이 와 있고요. 그리고 민간위원이 25사람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고, 당연적으로 총리가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녹색성장 전략을 짜는데 이게 가진 중심 주제가 기후변화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를 우리나라 모든 정책의 기본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농업에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특히 이번에 뭐 코로나가 돌고 또 기후변화로 인한 그런 태풍 오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많이 하실 텐데, 이런 일을 당하면서 농업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이 왜 중요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 많이 오셨다 그래서 대단히 반가운데요.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제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에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재난이 한 10배 이상 늘었고, 그 때문에 일어난 경제적인 손실은 20배 이상이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 돌아도 막 경제 손실이 엄청난 걸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제 성장은 아무리 경제 성장을 하더라도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이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아마 세계 경제는 1년에 한 3% 정도 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은 뭐 적게 잡으면 5%, 많게 잡으면 20%까지 될 거로 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제 성장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막을 힘이 없나 하면 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GDP의 거의 2%가량이 군사비에 들어가는데, 이 돈을 절반만 기후변화와 또 전염병 이런 데 쏟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얼마든지 있고 있는데, 근데 우리 마음이 없어서 지금 그걸 해결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안 넘어가네요? 근데 이 기후변화하고 이번 코로나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보면 지난 거의 반세기 동안에 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새로 그전에 우리 알지 못하던 전염병들이 많이 돌았는데, 기후변화 일어나는 거와 동시에 그냥 전염병이 확 늘어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게 왜 계속 안 들어가요? 또 안 들어가는데 왜 아까 대답가 안 되죠? 기후변화 일어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논문이 많이 나오겠죠. 이 논문이 나오면서 그 논문을 보면 기후변화 논문하고 전염병 논문은 또 쌍둥이 같이 변합니다. 그게 이 전염병이 그만큼 이게 많이 돌아다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염병 중에서 보면 지난 우리 반세기 동안에 우리 알지 못하던 전염병이 많이 돌았는데 왜 계속 이래 안 들어가요? 또 뭐 2개가 넘어가고 이래. 지난 반세기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전염병이 돌아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에이즈라든지 또 사르스, 메르스, 그 다음에 뭐 지카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뭐 구제역 조류독감 이런 거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한 80여 가지가 돌았는데, 이게 옛날에는 전혀 알지 못하던 병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수공통감염병이라 그러는데, 이것들이 보면 해마다 거의 2개 정도씩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태계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 코로나가 이게 뭐 유일하고 뭐 마지막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지금 깊은 생태계에 잠자고 있는 바이러스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원숭이들, 박쥐들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바이러스들이 지금 기후변화를 타고 인간 세상에 나오려고 이제 줄서서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중에 전염병 중에 하나가 또 광우병이 있었죠. 광우병. 이 광우병도 이런 인수공통감염병에 들어가는데, 이 광우병을 우습게 한 나라들이 보면 왜 자꾸 2개가 넘어가지? 그 좀 조정해 주시죠. 이 광우병을 우습게 한 나라들이 있죠.
이런 나라들이 이 코로나도 전혀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이 광우병이 많이 돌아온 나라가 영국, 미국인데, 그래서 미국에서 이 광우병이 돌아다니면서 이게 지금 야생인가 번져가지고 야생의 많은 주들에서 지금 사슴들이 이렇게 광우병을 이렇게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염병 쉽게 알면 그 큰 코 다칩니다. 기후변화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랬더만 하나님이 성이 나가지고 미국에다가 막 이런 거 보냅니다. 홍수가 났는데 저 배가 바다에 있는 배가 육지에 올라온 거 보십시오. 엄청나죠. 겨울에 영하 50도, 여름에는 영상 50도, 산불. 오늘 지금 산불이 굉장한데 지금 해마다 계속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 밴쿠버는 이 산불 때문에 이게 뭐 지금 그 미세먼지가 말도 없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토네이도, 미국 토네이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토네이도 한번 지나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성이 나가지고 이제 앞으로 또 태풍 오거나 토네이도 오면 이제는 먼저 폭탄을 쏘아버릴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먼저 폭탄을. 그래서 트럼프는 항상 어디 가든지 핵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단추만 누르면 핵 폭탄 쏠 수 있도록. 그런데 이번에 뭐 코로나가 한 방 터졌더만은 그냥 뭐 미국 코로나 때문에 무너졌지요. 아무리 전쟁 준비 많이 하고 아무리 기술 많이 쌓아도 이런 기후변화, 전염병 막지 못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일본은 또 태풍 피해가 엄청 났습니다. 태풍 날 때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이 보십시오. 그저 홍수가 나니까 강물이 뭐 해일 밀려도시 거의 육지로 밀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일본이 이렇게 됐습니다. 중국의 이번에 홍수도 굉장했지요. 아마 산샤댐, 우리 한자로는 삼엽댐이, 삼엽댐이 터졌으면 중국이 정말 큰일 납니다. 이 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본에 내린 비, 중국에 내린 비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안 왔는데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비가 올 거로 우리도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섭죠?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이번에 뭐 홍수가 나가지고 둑이 터지고 소양댐에 방류수 한번 보십시오. 무시무시합니다. 저런 게 넘쳐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도대체가. 그래서 앞으로 이 기후변화가 이렇게 계속되면 앞으로 지금처럼만 나간다 그러면 뭐 기후기온이 4도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럴 때는 지금 시베리아의 동토에는 엄청나게 많은 메탄가스가 얼어가 있는데 이것이 한번 녹아서 분출돼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지구 기온은 다시는 걷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때는 아마 지구 생물의 95%까지도 다 멸종할지 모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기후가 오르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는 지난 130년 동안에 0.8도도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1.8도도 오르고 서울은 2.8도도 올랐습니다. 그렇게 2도 가까이 오르고 나니까 어떻게 됐나? 지금 제주도에는 감귤 농사를 더 이상 짓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포기하고 있습니다. 없애고. 왜냐하면 육지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과일들이 옛날에는 사과는 경상도에서 자랐죠. 지금 휴전들 끝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모든 과일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농작물들도 지금 많이 변화가 있었죠. 근데 이게 올해도 우리가 비가 많이 왔지만 앞으로 지금처럼 나가면 동아시아 지역에는 비가 엄청 많이 올 거로 봅니다. 그래서 아마 10% 이상 혹은 20%까지도 강우량이 늘어날 거로 보는데 이 비가 그냥 골고루 내리는 것이 아니고 홍수로 막 쏟아붓는 겁니다. 홍수로. 우리는 이런가 하면 비가 많이 오는가 하면 지금 미국, 아프리카, 호주, 유럽은 비가 안 와가지고 사막이 많이 진척될 거로 봅니다. 이렇게 호주, 남아프리카, 남미, 북미, 유럽 사막이 진행되면 이거 어떻게 곡식이 이제 나겠습니까 제대로? 우리나라 홍수 찾고 오면 곡식이 나겠습니까? 식량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금 사막이 많이 진행돼 가지고 지금 해마다 남아만한 면적이 지금 사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식량 문제도 심각해질 거로 봅니다. 심각해지고.
그리고 지금 올해 비가 우리나라 뭐 섬진강 유역에는 500년에 한 번 하는 홍수가 왔다 그러는데 사실 하루에 100mm 비가 오면 이거는 100년에 한 번 오는 홍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국지적으로는 우리나라에 해마다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비는. 그리고 이런 폭우가 앞으로는 뭐 엄청나게 지금 진행될 거로 보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어떤 비가 왔나니까 하루 100mm가 오면 100년에 한 번 오는 홍수라 그러는데 근데 포항에는 550mm가 온 적이 있고요. 하루에. 연천에는 650mm가 왔고 강릉에는 850mm, 중국에는 하루에 1050mm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1050mm가 내릴 때는 댐이 터져가지고 막 23만 명의 사람이 죽은 적이 있습니다. 197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규슈의 나가사키, 후쿠오카 이런 데는 1시간에 200mm까지 왔답니다. 1시간에. 이런 비가 앞으로 오면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올여름에는 뭐 장마 보느라고 그렇게 많이 안 더운 것 같은데 작년에 엄청 더웠지요. 이런 더위도 늘어나가지고 앞으로 그런 폭염이 아마 여름에 한 석 달, 넉 달까지 계속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또 그리고 해수면도 막 올라가. 해수면도 지금 뭐 잘못되면 1m 가까이도 올라오실 때 봅니다. 해수면이 올라오는 거는 육지에 민물이 많이 녹아서 그렇잖아요. 민물이 많이 녹으면서 지금 바다가 되다니까 바다는 약한 알칼리성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산성으로 자꾸 변하고 있어요. 산성으로. 이게 산성으로 변하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클레오파트라가 진주를 먹은 거 아시죠? 진주를 식초에 넣어가지고 먹었습니다. 식초에 진주를 넣으면 진주가 막 다 녹아 없어져 버려요. 그런 식으로 지금 바다 pH가 지금 산성으로 자꾸 변하면 조개가 껍질을 못 만들고 또 규조류가 이제 식물 플랑톤이죠. 규조류들이 그는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껍질을 못 만드는 게 이게 이제 해양 생산성에 큰 손실이 올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식량 문제 큰 기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생물들이 지금 멸종할 거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금 양수류, 포유류, 조류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많이 없어지고 있는 건데 많이 없어질 거로 봅니다. 근데 그 중에 특히 보면 날벌레들이 엄청 빨리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날벌레. 파리, 목이 없어진다 하니까 막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독일에 보니까 독일에 지난 27년간에 이 한여름에 나는 날파리들이 거의 뭐 70% 이상 80%까지도 다 없어졌습니다. 이 곤충들이. 그 곤충들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게 뭔가 하니까 꿀벌인데 꿀벌이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가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인류가. 아인슈타인은 말하기를 벌이 사라지면 인간은 이 지구상에 4년밖에 살지 못한다. 벌이 없으면 꽃가루 수정이 안 되고 열매를 못 만들고 씨를 못 만들고 그리고 인류도 멸망한다. 이런데 4년을 계산했는데 이분은 천재지요. 나는 4년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인류가 없어진다고 멸망한다 이래 봤습니다. 근데 영국에서 꿀벌을 조사해 보니까 2년 동안에 단지 2년 동안에 35%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조사해 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됐나? 미국 조사해 보니까 40% 이상이 없어졌습니다. 2년 동안에. 그래서 미국은 지금 꿀벌이 없으니까 우리는 뭐 벌이 없으면 손으로 붓을 들고 다니면서 수정시키면 되죠. 그게 농토가 워낙에 우리보다 뭐 100배 이상 늘습니다. 손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꿀벌을 뭐 뉴질랜드나 카나다나 호주 이런 데 수입해 가지고 농작물 개화 시기에 따라서 들고 다니면서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꿀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영국 학자 계산해 보니까 꿀벌이 영국에서 없어지면 영국은 망한다 이래 봅니다. 지금 꿀벌이 지금 엄청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꿀벌이 왜 이렇게 죽겠습니까? 꿀벌이 많이 죽는 이유는 농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약 때문에 주로 농약 때문에. 그래서 특히 농약 성분에 보면 네오니코티노이드라고 나왔죠. 그 니코틴, 담배 피우면 나오는 거, 그거하고 비슷한 성분이 들어간 건데,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이런 농약은 안 써야 된다고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막으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2100년대까지 온도가 오르면 안 되는데, 그 위로 올라서는 안 되는데,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려 그러면 산업화 이전보다도 2도 이상 올라서는 안 된다. 이것이 파리 기후 협정의 내용입니다. 파리 기후 협정의 내용. 그런데 2도는 그거 정말로 위험하다. 우리가 이걸 아주 2도가 정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재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기후회의가 열렸는데, 기후당사국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우리나라 정부도 거들어가지고 주장해가지고 기후 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가 더 이상 올라서는 안 된다. 1.5도. 2도가 아니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1.5도. 그러니까 이미 0.85도가 올랐으니까 1.5도는 이제 0.65도 그 정도밖에 지금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왜 1.5도를 정해놨니까 2도가 올라가면 산호가 완전히 소멸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북극의 얼음이 완전히 다 훼손된 거라고 보고요. 해수면이 뭐 거의 1m 가까이도 상승할 거로 보고, 그리고 많은 생물도 죽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이 기후 난민이 수억 명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수억 명이. 지금 우리나라에 전에 뭐 난민이 뭐 100여 명, 100명대는 안 되나요? 그거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막 반대하는 사람이 이거 들고 난리가 났죠. 수억 명이 생깁니다. 이거는 지구가 지금 세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1.5도로 맞춰야 되겠다 하는 게 그 보고서의 내용이고요. 그 1.5도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2050년까지는 온실가스가 하나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2050년까지. 그런데 지금 세계 각국이 유엔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보면 이것은 온도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계속 올라가는 걸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2도에 맞추려고 그러면 2075년까지 온실가스 내보내서는 안 되고, 1.5도를 맞추려면 2050년까지는 온실가스를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인류가 달성하려면 우리가 노력을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 모든 사람들이 미국 사람처럼 잘 살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미국 사람은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쓰는지, 우리보다 1000배나 몸무게가 무거운 고래만큼 에너지를 씁니다. 한 사람이. 고래가 지금 지구상에 아마 130만 마리 있다고 보는데, 인구가 지금 77억 명이거든요. 고래가 사람만큼 77억 마리가 있다. 그럼 지구가 도대체 견뎌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도저히 되지 않는 일입니다. 되지 않는 일. 그리고 얼마나 자원을 많이 소비하는지, 한 사람이 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몸무게 수천 배의 자원을 쓰레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쓰는 자원도 없습니다. 자원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쓰면, 인류가 지금처럼 살아나가더라도 뭐 못 사는 나라는 못 살고 잘 사는 잘 사고 하더라도 지금 지구의 1.5배가 필요한데, 한국 사람처럼 살라 그러면 지구가 3.5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3.5개가. 그래서 우리는 이를 살아서는 절대로 지구가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뜻은 뭔가 하면 우리만 잘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 후손들도 살게 해놓고, 우리만큼 살게 해놓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의미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의미.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은 처음 이야기할 때는 환경적으로 타당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환경만 봐서는 안 된다. 환경 봐서. 그것도 아니고 경제도 다 같이 따라가야 되고 이 사회 문제도 다 같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요새는 앞에 ES라는 말 빼고 환경적이라 건전하다는 그 말을 빼고 그냥 이 SD만 쓰는데, 그래서 이 개념은 굉장히 큰 개념입니다. 큰 개념. 그래서 인류가 앞으로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을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잡고 있습니다. 환경, 경제, 사회가 다 어우러져서 그렇게 우리 후손들을 살 수 있도록 땅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녹색성장위원회를 제가 맡고 있는데, 녹색성장은 뭔가? 녹색성장 기본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성장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그래서 사회 문제는 빼고 경제와 환경을 이야기하되 경제를 앞에 두고요. 또 성장이라는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큰 개념은 기후변화를 다루겠다는 겁니다. 기후변화를. 그래서 이 대책이 모든 우리나라 국정에 다 반영되도록 그렇게 지금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녹색성장입니다. 그래서 이 녹색성장이나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결국 종구적인 목표는 뭔가 하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 안 그러면 녹색사회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 목표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지속가능한 발전 혹은 녹색사회를 만들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엔에서 92년도에 유엔 환경개발회의를 하면서 아젠다를 내놨는데 우리 앞으로 해야 될 과제를 내놨는데 그 과제의 제일 두 번째가 뭔가 식량안보입니다. 식량안보. 이런 문제가 터지면 가장 먼저 사람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인구 문제, 일본이 인구 문제지만 우리는 인구를 걱정하는 나라는 아니죠. 그래서 식량 문제를 제일 급하게 다뤄야 된다. 그 다음에 10년 전에 2012년에 있었던 세계 유엔 환경회의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개발의 목표를 17개를 잡았는데 그 17개의 딱 두 번째 목표가 뭔가 하면 이것도 식량 안보입니다. 식량 안보. 첫 번째는 이거는 가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거는 인구 문제 하나 문제 같이 붙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옛날 거하고 똑같은데 두 번째가 이것도 역시 식량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량 문제가 가장 급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식량 문제가 왜 그렇게 급하나? 90년대에 북한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알고 있는데 적게 잡으면 뭐 20만 명, 많게 잡으면 뭐 300만 명도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나? 그거는 소련이 멸망하면서 소련이 석유를 안 줬습니다. 그랬더만은 농사를 못 짓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석유 없으면 농사도 못 짓습니다. 식량은 조금만 떨어지면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힘세고 돈 있는 사람이 식량 다 가져가거든요. 안 나눠줍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식량값 엄청 뜁니다. 조금만 모자라면. 2008년도에 국제 쌀값이 6배 이상 폭등을 했는데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나? 항상 식량을 수출하던 호주가 그의 가뭄이 들어가 식량을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럼 국제 곡물가가 엄청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계는 그래 착하지 않습니다. 착하지 않습니다. 독일은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위기에 당해가지고 식량을 가지고 돈벌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적어놨지만은 세계 거대 곡물 회사들은 식량을 가지고 돈 벌려고 만든 회사들이겠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량이 막 올라갑니다. 2008년도에 보면 아까 말했듯이 호주가 식량 작업을 못 해버렸는데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 세계 강대국들은 전부 다 식량 작업 자주 다 합니다. 유럽 나라들 식량 생산하면 적자입니다. 적자. 농업은 적자 산업입니다. 그래도 식량은 작업 자주 다 합니다. 모든 나라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특별히 들고 싶은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덴마크 70년대까지 식량 작업률이 30%였습니다만 지금 식량 작업률 120% 올라갔습니다. 수출합니다. 큐바 소련이 석유를 안 주니까 식량 다 떨어져가지고 식량 작업률 40%밖에 안 됐습니다. 식량 지금 작업 자주 다 합니다. 식량 작업 자주 못하면 이건 일날 때 다 굶어 죽습니다. 이 그래프에 보면 스위스는 식량 작업률 50%밖에 안 되지요. 이웃 나라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 뭐 식량 남으니까 뭐 얻어먹거나 사먹으면 되겠다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급한 일이 벌어지면 식량을 산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은 집시마다 한 달분 비상식량을 비축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상시에 대비해서 식량 재배할 땅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만들고 있습니다. 식량 대책이 전혀 안 된 나라가 대한민국하고 일본. 이거는 우리는 큰 일 다치면 다 굶어 죽습니다. 우리가 70년대에 비해 가지고 농토가 80%로 줄었는데 60%로 줄었는데 수준에 그때 70년대 이래로 식량 작업률은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있는 농토에 마저도 농사를 제대로 못 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쌀 생산이 많이 줄은데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쌀 식량은 뭐 그대로, 쌀은 그대로 자급자족이 거의 가까이 되고 있다 그러죠.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밀을 많이 수입해가지고 그 먹기 때문에 그런 거지, 밀 수입 못하면 쌀도 자급자족이 엄청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에 식량을 자급자족할 능력이 전혀 없나? 그거는 아닙니다. 이제 4인 가족이 사는 데는 농지가 200평만 있으면 급하게 먹고 살 식량은 다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량 생산 잘하고요. 그리고 규모 있게 생산하고, 특히 우리가 지금 축산을 많이 하는데 그 많은 수입하는 식량의 대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이 사료입니다. 사료. 축산만 좀 적게 해도 식량 자금률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규모 있게 쓰고요. 그런데도 식량 자금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 농사 지어가 얼마나 버리는 농작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석회가 버리는 거, 팔지 못해서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을 규모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당하고 홍수를 당하고 하면서 이거 기후변화는 절대로 이대로 둘 수 있는 거 아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가 돌면서 세계 60여 개 나라가 수출을 금지를 했는데, 무슨 수출 금지? 자기 나라가 많이 생산하는 걸 다 수출 금지했어요. 그 중에 우리 주목해야 될 게 식량 수출을 금지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식량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들. 그 나라들이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베트남. 이런 나라 식량 수출을 딱 막았습니다. 우리는 마스크 수출 금지했지요. 식량 수출 금지. 이런 일은 앞으로 코로나뿐만 아니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떤 재난이 터지든지 하면 이게 제일 먼저 터질 겁니다. 소련 망하면서 북한 사람 굶어 죽은 거 보십시오. 큐바 사람들 고생한 거 보십시오. 이런 일이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무슨 일이도 밥은 먹고 사는 나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우리나라 국토를 갖고 제일 첫 번째 목표가 됩니다. 그게 유엔에서도 이야기한 거고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지금 그린 뉴딜 이야기하면서 식량 문제는 이야기 안 하고 막 첨단 기술 개발하는 이런 것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거는 그 후의 일이고 제일 급한 게 우리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련이 망하고 나니까 소련이 석유를 많이 가지고,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에너지 수출 딱 금지식 안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가 미우니까 막 우리나라에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거를 딱 골라가지고 수출 금지를 딱 시켰지요. 미국이 중국이 미우니까 중국이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걸 딱 골라가지고 지금 뭐 규제하고 그러죠. 그래서 일 터지면 우리나라 누가 미워하는지 모르겠지만 미워한 나라 있으면 딱 제일 우리나라 타격 줄 수 있는 걸 딱 손을 잡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나라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우리는 에너지를 98.5% 수입하는 나라가 돼가지고, 혹은 97% 이상 수입하는 나라가 돼가지고, 이 에너지 걸리면 이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식량도 생산 못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에너지 자립. 에너지를 자립해야 이게 농사를 마음대로 지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 위기 대응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어요.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거. 우리 에너지를 자립해야만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골치 아프죠. 미세먼지 때문에 저는 이민 간 사람도 다 봤습니다. 이민 간 사람까지. 미세먼지 딱 줄입니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있어야 문명 생활도 할 수 있겠죠. 그다음 세 번째, 이번에 홍수가 나면서 막 사람들이 물에 빠지고 막 그냥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멈추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후재난에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거, 이 세 가지를 꼭 해야 되는 거, 세 가지를. 저는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식량하고 식량이 들어가 에너지가 없으면 식량도 잘 못하니까 에너지 문제 두 가지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려면 우리가 국토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국토에 관리하는 목표는 제가 네 가지를 잡았습니다. 첫째는 산림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산림이 육상 생태의 기본은 산림입니다. 산림. 고대 문명 국가들은 산림을 사막으로 만들면서 나라가 전부 다 망해 없어졌어요. 산림이 있어야 땅이 삽니다. 모든 땅이 기능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바다를 지키는 기반은 갯벌입니다.
지난 100년간은 그렇게 기술이 발달해도 어획량이 자꾸 줄어가고 있는데 90년대 이래로. 그 이유는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다가. 그 이유는 뭔가? 바다 기반은 갯벌입니다. 갯벌. 갯벌 없애서 그런 겁니다. 갯벌 없애서. 거의 모든 바다 생물이 거의 90% 이상이 일생에 한 번은 갯벌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갯벌이 없어지니까 그 갯벌 꼭 지켜야 됩니다. 갯벌에서 생산되는 식량은 우리 논이나 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갯벌을 반드시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농경지, 우리 식량 생산 농경지는 반드시 살려놔야 됩니다. 역사를 보면 도시 국가들은 100년 못 넘기고 다 망해없어졌습니다. 식량을 자립하지 못하는 나라는 나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식량 생산하는 농경지에 딱 지켜놔야 됩니다. 그리고 물, 모든 생명의 근원은 물입니다. 이 물을 딱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각 지역 사회를 우리나라 기후, 지리, 문화에 맞고 에너지 적게 쓰고 자원 적게 쓰고 그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생태학적인 단위로 만들어놔야 됩니다. 지역사회 하나하나가 자기들 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그런 나라를 꾸며나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앞으로 필수품은 최대한도로 국내 생산하고 사치품은 최소한도 외국에 수입하도록 그렇게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는 앞으로 술은 외제 술을 마셔야 된다고. 외제. 식량도 지금 못 먹는 나라가 뭐 국산 술 마신다고 뭐 이게 해결이 되나요? 담배도 외제 담배를 피워야죠. 식량도 지금 못 먹는 나라가 외제 국산 담배 피운다고 해결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식량을 먼저 해결해 놓고 나머지를 이제 수입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 생태학적인 단위로 만든다는 말은 에너지는 분산형 에너지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석유, 석탄, 원자력은 변두리 큰 거 지어가지고 다 공급하면 되겠죠. 근데 앞으로는 그게 아니고 우리 에너지 자립하려고 그러면 우리 기술로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에너지를. 그거는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태양, 바람, 그 다음에 생물로 만든 에너지. 이것들은 생산 밀도가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에서 필요한 건 그 지역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소모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분산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물질도 그 지역 안에서 다 순환하도록 이를 만들고요. 특히 이제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짓는 거 여러분 참 경제성 안 되고 안 되죠. 이거를 농사 짓는 거를 농부들은 다 맡겨서는 안 되고 그 지역 사회가 농사 짓는 거를 도와주고 서로 돕고 해가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 짓고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도록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지역 사회가 다 도와줘가지고 혹은 지역 사회나 우리 국가가 정부가 농사 짓는 거를 다 돌봐줘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을 지금 참 뒤떨어져가 있는 게 농업이라 되겠고 다른 직업들은 전부 다 발전해가지고 요새 옛날에는 간호부라 부르다가 간호원이라 부르다가 요새 간호사라 부르죠. 그리고 가정부도 옛날에는 식무라 부르다가 가정부라 부르다가 요새는 가정관리사라 그랬죠. 근데 농민은 아직도 그대로 농민 그대로네요. 근데 농민은 자랑스럽게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농업 자체는 미래에 젊은 사람들도 일할 수 있도록 고급 직업이 돼야 된다. 농업이 농사만 열심히 짓는 게 그게 아니고 농사 지어가지고 판매하는 것도 다 농민이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가공해가 그것도 다 농민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농업에 관련된 그 다른 직업들도 많이 있겠지요. 농촌에 농업 관광 온다 그러면 그 홈스테이 한다든지 이런 그런 숙박도 할 수 있고요. 또 농민들도 자녀도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교육하는 것도 다 들어가 있겠고. 하여튼 거기에 따라 달려야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다 고급 직업화 해가지고 그래서 농업에다가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홍성을 좀 소개시키고 싶은데 이 홍성이 우리나라 제일 큰 친환경 농업 단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이 단지가 주형로로 하는 그 지역 농민이 이걸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옛날에 공부를 못 해가지고 운동은 잘했죠. 그래가지고 갈 데가 농업학교. 옛날 농업학교는 요새 말로 이 말하면 좀 욕을 하겠지만 옛날에는 똥통학교로 그랬죠. 공부 못하는 학생들.
그래가지고 그 풀무 농업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래서 졸업할 때 논문을 쓰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논문 쓰기를 뭐라 쓸까 하다가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이렇게 딱 논문을 써놨답니다. 그걸 쓰고 난 뒤에 그거를 갖다가 할 생각하다가, 그래서 가서 일본에 가서도 좀 배워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시작한 게 이렇게 지금 큰 친환경 농업단지가 됐습니다. 또 그 동기생으로 또 한 사람은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서 그런 논문을 써냈는데, 그걸 또 실제로 이 지역에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꿈을 가지고 뭐 만들어 나가면, 특히 혼자보다도 친구들하고 이렇게 끼리 이렇게 이론해 나가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면 그 클 때 다 이루어지는 걸 제가 봅니다. 그 동기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뭔가니까 보니까 뭐 농사만 짓는 것뿐만 아니고, 뭐 농사 지으면 살도 정비해야 되잖아. 정비도 하고 뭐 축산도 조금 해가지고 우유도 만들고 요구르트도 만들고 마구간도 만들고, 그리고 뭐 빵도 만들고 두부도 만들고 이거 다 만듭니다. 근데 이것도 가게도 하는데 무인 가게를 또 이래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무인 가게를 하니까 중국 학생들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 아이고, 이거 주인이 없는데 아까 물건이 그대로 남아있나. 중국에는 도적이 많은 모양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착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 도적이 우리나라 같이 적은 나라가 없어요. 알고 보면. 그리고 뭐 여기 복지시설도 만든다 그래서 뭐 찜질방도 만들고요. 자기들이 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생활도 한다고 도서관도 만들고 축제도 하고 하는데, 이 도서관에 가보니까 뭐 아주 멋쟁이 젊은 여자가 와가지고, 그래, 뭐, 어린이 좀 돌보고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이런 멋쟁이가 어디 시골에 와 있나 그랬더만은, 이야기가, 이화여대에서 여기 뭐 농촌에 뭐 견학 온다 그랬던가, 뭐 농활 활동한다 그랬던가, 왔다가, 여기서 농사 짓는 거 보고, 그게 마음에 들어가, 여기 시집 와가지고 이게 사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멋쟁이들도 이렇게 와서 삽니다, 여기서.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이 마을을 갖다가 학교도 이제 그 훌문농업 전문학교도 있어요. 훌문농업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전문학교가 있어가지고 이건 대학 과정입니다. 그리고 유치원도 있고 뭐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하면서 이제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 환경운동도 합니다. 환경운동도.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이 이 환경관리사 이런 자격까지도 이제 내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그렇게 일하면 수당도 마땅히 주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리고 에너지도, 재생에너지도 도입했고, 그 외에도 뭐 이게 이 마을에 30가지 종류의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정말 예전에는 그냥 농사만 지을 때는 그냥 꿈도 못 꾸던 일들, 그런 걸 만들어내면서 이게 아마 세계적으로도 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저는 활동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 좀 젊은 사람이 가서, 마음만 사람이 가서 하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지역에도 이제 이런 활동들 한 지역들이 들어 있습니다. 보면 화천에도 이렇게 한농부가 이 일을 시작했는데, 그 친환경 농법을 하면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나중에 마을이 다 가담을 하면서 이렇게 오리 농법도 하고, 뭐 축제도 하면서 도시 애들 좀 불러서 이렇게 저렇게 놀게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 생산한 물건도 이런 몸을 통해서 잘 판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1헥타르만 그랬는데, 지금 이게 이제 25헥타르로 늘어나면서 수입도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마을 살리기 하면서 이제 도랑 살리기 운동도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고요. 이러면서 이 마을이 이게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가집니다. 우리 옛날에는 서로 이제는 농촌도 옛날 같지 않고 전부 다 마을 공동체 사라져가지고 각자 살고 이웃도 잘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하면서 서로 돕고 하면서 마을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다 보니까 이 마을에 자부심이 생기니까 이런저런 간판들을 마을 입구에 붙여놓고 또 이 도시에 나왔던 자녀들도 지금 돌아오고 하는 그런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좀 축산에 대해서 아까 축산하느라고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식량이 여기 소비된다 그랬잖아요. 축산에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축산하는 게 전세 오지가스의 18%를 배출합니다. 축산이 엄청나게 오지가스 많이 배출합니다.
그럼 메탄가스 37%, 암모니아 60%가 축산에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축산이 땅을 엄청 많이 소비해요. 이 땅 여러분 참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구 땅의 30%를 가축이 다 삽니다. 가축이. 그리고 우리가 농사를 열심히 짓지만 농사지은 식품의 3분의 1은 가축 사료입니다. 가축 사료. 사람이 너무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인수공통 감염병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가축을 많이 키운 게.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어째 그래 됐나. 그래서 여러분 식량 자립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채식을 많이 장려해요. 채식을 하는 게 온실가스도 가장 적게 버리고요. 그리고 채식 중에서도 우리가 곡물을 생산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농사 짓는 거는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온실가스를 흡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온실가스를 내보냅니다. 농사 짓는 것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또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공법을 쓰기 때문에. 지금 농촌에는 사실은 농사 지을 사람들이 보면 시루가 보면 전부 다 나이 많은 노인들이 거의 남아가지고요. 뭐 허리 꼬부러지고 뭐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 농사 지을 힘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손쉽게 농사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가장 일손이 적게 가고 농사 쉽게 짓는 거는 곡물 생산하는 게 가장 일손이 적게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곡물 생산은 최대한도 농촌에 맡기고 농부에 맡기고 그리고 채소는 일손이 많이 갑니다. 채소는 최대한도로 도시에서도 채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채소는 온실가스 흡수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오히려 수송하는 과정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자기 먹는 데서 생산하는 게 그 기후 대책을 세우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 농업하면 주로 채소를 많이 짓습니다. 채소를. 지금 축산이 지금 문제라 그랬는데 지금 가축 수를 헤아리 보면 지금 대형 동물 수만 헤아리 봤는데 우리 가축을 엄청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지금 닭이 지구상에 200억 마리가 있다고 봅니다. 200억 마리. 사람이 77억 명. 76이랬는데 또 최근 또 늘어가 77억 명이. 쥐가 40억 마리. 쥐도 사람이 키우는 거거든요. 쥐가 사람이 뭐 음식 남은 거 다 쥐를 줘가지고 쥐가 막 크다 보니까 쥐가 저렇게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돌면서 쥐한테 밥을 안 줬더만은 뉴욕시에서. 그렇다면 쥐가 막 길에 나가고 막 데모를 한다 그러대요. 밥 달라고. 음식점에 문을 다 안 줬더만. 쥐가 40억 마리. 그 다음에 양, 소, 염소, 개, 돼지, 고양이들이 막 각 10억 마리씩 있는데 그런데 야생동물은 얼마나 있나? 야생동물은 뭐 누가 지금 가장 숫자가 많이 차지했는데 누가 150만 마리, 150억이 아니고 150만 마리. 그 다음에 뭐 유인은 원숭이 정도 하보태가 100만 마리 정도. 얼룩말, 뭐 들소 이런 것도 다 그냥 100만 마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들은 우리 가축 수의 뭐 10,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이것은 지구 생태계가 올바로 된 거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생물을 이렇게 해라고 만든 거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너무나 많이 왜곡됐습니다. 이렇게 가축을 많이 키우느라고 그 가축을 이렇게 또 어떻게 키우나? 지도 보시면 뭐 전부 다 가축 사는 땅 아니에요? 가축 사는 땅이 저렇게 많이 나왔죠. 가축을 어떻게 하나? 닭 키우는 거 보십시오. 저렇게 빽빽하게 키워가지고 닭이 병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냄새 그렇게 지독해요. 아마 저런 집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다 아마 너무 역겨워할 겁니다. 냄새 나고 닭이 병들어 죽고. 닭이 이렇게 다 병들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돼지 키우는 거 보세요. 돼지. 그래서 병이 막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막 병이 막 돌아가는 겁니다. 제대로 건강하게 살지를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구제역 돌았다 그러면 뭐 돼지 산채로 그냥 몇백만 마리를 저렇게 산채로 땅에 묻어버리고요. 그리고 소들은 조금 더 편하게 사는 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풀어나가 키우는 소들이 있죠.
그 피로난 소도 있지만 이렇게 딱 가다나가 키우는 소들이 많습니다. 가다나 키우는 소들이. 이렇게 가다 키우다 보니까 병이 약하다 보니까 이 병 안 걸리려고 이제 항생제를 항상 주는 겁니다. 항생제를. 아예 밥에다 섞었죠, 밥에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이거 항생제가 인간한테 오게 되고, 그래 이제 절 키우다 보니까 병이 워낙에 많이 돌아가지고 조류독감, 돼지 콜레라, 돼지 열병 이런 것들이 막 돌았죠. 그것들이 인간에게 온 겁니다, 전부 다. 그리고 소를 막 저렇게 키우려고 막 이렇게 야생 생태계를 침범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거기에 야생 생물들이, 동물들이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가 이제 가축이 오고 가축이 있던 게 사람에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에이즈, 사르스, 메르스 다 그렇게 온 겁니다. 지카 바이러스. 인수공통 감염병. 이 축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기만 먹는 사자를 보니까 이가 저렇게 송곳니밖에 없어요. 고기만 먹는 악어도 보니까 이가 송곳니밖에 없어요. 풀만 먹는 소하고 말을 보니까 송곳니 하나도 없어요. 송곳니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송곳니가 몇 개인가? 송곳니가 딱 4개 있네, 4개. 송곳니가 4개. 총 32개 중에 4개.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 보고는, 사람 보고 너는 고기는 그저 32분의 4만 먹어라. 8분의 1만 먹어라. 그렇게 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기 먹는 거 좀 줄여야 됩니다. 근데 저기 송곳니 맞나요? 악어 송곳니하고 비교해보면. 송곳니도 좀 가짜 송곳니죠. 엉터리 송곳니죠. 그래서 고기, 그 쩌는 고기만 좀 먹어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고기를 줄이시고, 고기를 줄이려 그러면 우리 고기 값이 올라야 되는데, 앞으로 고기도 곡성물 학대하지 말고 키우고, 그리고 병 안 걸리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축산 줄이는, 그게 우리 식량 자립하는데 하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이제 최대한도 채소는, 적어도 채소는 도시에 많이 길러야 하다. 그 이유가 보면 여러분,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제가 그래야 채소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당나귀 키우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당나귀 키우는 사람, 이 사람이 영문학자입니다. 영문학자인데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영어 통역을 했답니다. 그런 분이 시골에 가서 당나귀를 키우는데, 당나귀를 키우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딱 2가지가 있답니다. 그게 뭔가는, 첫째는 당나귀를 콘크리트 집안에 키우면 반드시 피부병이 나더랍니다. 흙집에 키우면 아주 건강하고 잘 사는데, 여러분, 콘크리트 수조 안에 물고기 넣으면 물고기 다 죽는다는 소리 들으셨죠? 그래서 요새 아토피병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아토피병 걸린 사람들이 뭐 흙집에 산다 그러고 뭐 자연스러운 집에 간다 산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아마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나귀가 새파란 풀을 뜯어먹게 해도 건강하고, 샛노랗게 마른 풀을 먹여도 아주 건강하고 좋은데, 뜯어나가 며칠 돼가 시들뿌들한 풀을 먹였더만은 반드시 병이 나더랍니다. 왜 그런가? 풀을 뜯어가 시들뿌들하게 놔두면 식물이 죽으면서 독을 내가지고 니 죽고 내 죽자고 독을 낸답니다. 그래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 나무꾼과 정원사는 빨리 고사가 된다 그랬답니다. 그게 고사 되더랍니다. 그게 아마 이 식물에 죽으면서 내는 그런 것들. 그래서 채소는 싱싱한 걸 먹어야 되는데, 싱싱한 거 먹으려고 그러면 멀리서 생산한 거 말고 자기 집 가까이서 하는 걸 좋습니다. 그리고 채소는 거리가 걸면 시들버들해지고요. 그리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자기 가까이서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농부들이 채소까지 짓기에는 너무 힘이 많이 듭니다. 농민들이 채소 안 짓고 곡식만 하더라도 정부는 충분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대책을 세주고요. 그리고 채소는 많은 부분을 도시에서 생산하면 좋습니다. 또 그리고 그게 건강에도 좋습니다. 건강에도. 채소 이렇게 농사 짓고 하면 건강도, 운동도 되고 그러죠. 그리고 특별히 어린애들은 여러분 흙을 만지고 살아야 됩니다. 흙을 만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병에 대한 면역이 생깁니다.
얼마 전에 뭐 유아원인가 유치원에서 애들이 막 칡뚱뚱이 걸리니까 막 학부모들이 뭐 얘들이 흙놀이에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흙놀이에서 병이 들면 농부들은 항상 뭐 칡뚱도 걸리게 해요. 흙에는 건강한 미생물들이 많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접촉하면서 벽에 대한 면역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 그런 거 없는 데서 그냥 키우면 이거는 뭐 조금만 여기 나오면 다 그 병 다 걸립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어린이들 자연 합숙도 하고 건강하게 키우려면 이 텃밭 같은 데서 흙도 좀 만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도시에서 빈 땅을 그냥 놔두면 그 반드시 쓰레기 버리는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나라는 요새 깡패들이 별로 없지요. 불량배들 모이는 장소가 됩니다. 불량배들. 여러분 미국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영화를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거 보면 공터에 나와가지고 깡패들 막 패거리 해가 사망하지요. 꼭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우범지역 없애는데도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꼬집가스는 수송하는 과정에 식량에서는 10%가 나오는데 그 대부분이 채소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이 채소를 우리가 농촌에서 키우는데 보니까 농촌 우리가 고냉 채소밭 많이 고냉 채소밭. 고냉지 채소밭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고냉 채소밭에 환경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큰 비가 오면 여기 흙이 많이 떠내려가요. 흙이. 그래서 흙 떠내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래 하루에 내려가니까 그 채소밭 내려가는 흙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수질 오염이 일으키죠. 그게 비료도 내려가고 뭐 농약도 내려가겠죠.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채소는 근데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은 집에서 농사를 거의 못 짓습니다. 보면 집 앞마당에 저렇게 잔디밭을 쫙 깔아놨는데 저기다가 농사 지으면 사람들 동네 사람들 막 욕하고 그래요. 꽃을 이리 가까이 해야 되죠. 잔디밭하고. 이 사람은 쫓겨났는데 미국 사람들은 집 앞에다가 여기다가 뭐 빨래를 넣는다든지 농사 짓는다든지 벌 키우든지 하면 쫓겨납니다. 이렇게. 고솔레가 쫓겨났어요. 이 동네 이런 거 창피스럽다 그래요. 그런데 미국도 전쟁이 일어나거나 공황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정부가 농사 다 지으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시골에서 농사를 많이 지어도 갖다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짓고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달라져가지고 미국에도 지금 농사도 집 앞에도 농사 이렇게 지으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렇게 농사 이렇게 다 채소를 지었는데 이렇게 지으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거 보시죠, 너무 아름답죠, 채소도. 이렇게 지금 아무 말도 안 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좀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가 애국자라고 막 이렇게 덧붙여놨는데 제가 보니까 좀 많이네. 이거는 고구마 같이 보이는데 저거는 뭐 농사 안 지어도 저기 놀면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어가 있다면 이건 이스트 사이드 스토어입니다. 이스트 사이드. 스페니시가 이스트 사이드를 발음을 못해가 로이 사이드라고 해서 로우 이스트 사이드, 로이 사이드라고 붙였어요. 여기도 빈터가 있어가지고 깡패들 와서 막 싸움하고 쓰레기 버리는 데인데 동네 사람들 여기 놔두면 안 되겠다. 이거를 좀 여기다 정비를 한 농사를 짓고 일하자. 그러면서 꽃밭도 갖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도 와서 농사 짓고 그러면서 농사 지으면서 동네 사람들이 서로 알게 되잖아요. 이러면서. 그러면 저기들 한 게 뭔가 하니까 이거 수시로 모여가지고 자기 의견 나누고 또 친환경 농산물 팔고 저기 생산된 것도 내놓고 그러면서 동네 이 사람들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들 굉장히 가까워져요. 이 마나탄입니다. 이 마나탄에서 이런 농사 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밴쿠버에서도 보면 이것도 미국하고 비슷하죠. 바로 이거 밴쿠버 시내에서도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보면 지금 음식 쓰레기를 다 퇴비해가 쓰고 있고 여기다가. 그리고 지금 뉴욕시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지붕 농사를 많이 짓는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지붕입니다. 지붕. 이게 다 지붕입니다. 지붕. 이건 파리에서도 이렇게 지붕 농사 짓고 있고요.
이거는 싱가포르인가? 이거 어딘가 모르겠네. 파리. 싱가포르에서 지붕 농사 막 짓고 있습니다. 보스턴에서 짓고. 이거는 중국에서도 있는데 좀 다른 데보다는 조금 촌스럽죠. 그래도 중국은 그래도 이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베를린. 그리고 도시에서 농사 지으려면 사실 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 팜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거는 기술이 많이 도입이 돼야 되겠죠. 수분, 그다음에 영양소, 그다음에 온도 이런 걸 다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짓는데 이게 아마 이렇게 하고도 좀 수지가 맞는 모양입니다. 베를린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미국에서는 사실 옛날에는 농사를 딴 사람이 지으면 이거 좀 제약으로 지었습니다. 농민들이 농사지가 팔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막 지으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 거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싱가포르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농사를 스마트팜이 밴쿠버네 이것도. 이 싱가포르 이렇게 농사 짓고 있고요. 싱가포르는 도시니까 정말 농사 질 땅이 없죠. 그래서 자기들이 적어도 최선을 다한다고 이렇게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요건 제 집인데 제 집도 지붕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봤거든요. 농사를 짓는데 여기에 비료는 우리 집에 음식 쓰레기를 가지고 다 비료했습니다. 음식 쓰레기가 비료 안 된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잘 됩니다. 뭐 짜서 안 된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잘 됩니다.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아무리 짠 거 있어도 다 씻겨내라고 짠 거는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농약 안 쓰면 농사 안 된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땅이 좋으면 농작물을 다 이겨냅디다 보니까 요 조그만 땅에 해도 이거 너무 많이 생산이 돼가지고 우리가 다 못 먹고 이거 좀 많이 나눠줬습니다. 이거를. 시골에 있는 집인데 시골에 있는 집에도 꽃을 키우지만은 꽃 한켠에는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이것도 농사도 저 지혜꾼이 줍니다. 이것도 퇴비를 썼는데 퇴비는 우리 집에 음식 쓰레기하고 풀 깎은 걸 가지고 재배를 하는데 여기도 뭐 영양 안 쓰면 농사 안 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잘 됩니다. 다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보니까 농작물 스스로. 요거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인데 제가 다녔던 데죠. 제가 참 여기에 지금 명예교수입니다. 여기 지붕에 올라가 보면 경치가 엄청 좋습니다. 관악산이 보이고요. 그 요 한켠에는 여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지붕에 농사 이렇게. 그리고 그 위에는 또 벌도 키우고 있고요. 이 벌꿀이 정말로 향기가 좋습니다. 다 숙성해가 내놓으니까 정말 벌꿀이 다르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농사지인데 요 한쪽에는 감자를 키우고 있죠. 감자를 자기가 키워가지고 그냥 캐먹어 삶아 먹으면 맛도 좋은데 지금 이 감자를 갖다가 뭐 경상도 감자, 전라도 감자, 강원도 감자, 충청도 감자 다 한 곳에 모아가지고 공장에서 감자 하나 주먹만한 감자를 주먹만하게 만들면 돈이 안 되겠지요. 이거를 막 종이처럼 얇게 썰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소금 바르고 설탕 바르고 그다음에 조미료 바르고 이렇게 방부제 바르고 해가지고 이제 감자 한 주먹만한 감자를 죽구만큼 크게 만들어 놔놓지요. 그러니까 막 싣고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뭐 그냥 GNP는 막 올라가죠. 그냥 GNP는 자기가 키우고 자기가 먹으면 GNP 0입니다. 하나도 계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먹고 이제 가공 음식 많이 먹고 뭐 당뇨병 걸린다, 뭐 고혈압 걸린다 하면 또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 그것도 GDP 다 올라가죠. 근데 어느 게 살기 좋은 겁니까 그냥? 단순하게 살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요거는 농구에서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여기 변소도 여기 만들어 여기에 있는 변소에 나오는 걸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자기 나오는 퇴비를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변소를 조금만 가공하면 되는데 여기 필요하신 분은 뭐 제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변소를 정화조를 잘 연결하면 조금만 연결하면 거기서 나오는 물을 그대로 퇴비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 쓰는 건 냄새도 안 납니다. 제가 다 해봤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채소만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농촌에서 조그만 마을에서 자립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 독일의 이 마을이 어떻게 됐나 하니까 옛날에는 석유 받아가 난방하고 석유 요금 주고
그리고 전기 받아 전기요금 주고 이렇게 편하게 살아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 아니까 전기를 자기가 만들어가 남아가 전기를 팔고요. 그 전기를 자기 쓰고 없고 난방을 자기가 다 스스로 난방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난 축산 폐기물, 농산 폐기물 또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난방 공장을 만들어가 자기들 직장을 가지고 또 난방도 자기 스스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삽니다. GDP는 떨어졌지만은 더 살기 좋은 말 됐습니다. 이런 말이 계속 생겨납니다. 에너지 자립하고 채소 자립하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저 서천에 가보면 이 산너울 마을이라고 있는데 여기 에너지를 자기가 다 만들어 쓰고요. 그리고 채소도 자기가 다 키우고 있습니다. 이 마을이 23가구가 사는데 이 마을 만들기 위해서 1년 동안 저 사람들이 모여 인원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을 지었는데 이 집은 특징이 뭔가 이 마을에는 자기들 사는 집뿐만 아니라 손님 집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손집을. 그러면서 각 집이 굉장히 작습니다. 손님 방을 안 만들어도 되니까 모두가. 그러니까 뭐 손님 집을 딱 만들어 놔니까 집 짓는 비용이 막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뭐 집이 작아지니까 청소하기 편하고 그냥 집 짓때 작게 들고 손님도 편해요. 따로따로 사면 오히려 편하게 지내요. 이 마을이 인기가 또 하나 더 만들고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 도시의 인근에 이런 농지가 있으면 이거를 막 개발하려고 지금 난리가 납니다. 이거 빨리 이걸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왜? 산업단지가 없어서 그러나? 산업단지는 땅은 많이 있는데 이 땅을 산업단지를 만들면 땅값이 올라가거든요. 그걸 노리고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도 막 산업단지 만들려고 막 아우성이죠. 산업단지가 없어서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산업단지 만들고 땅값 올라가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동네에 큰 분란이 일어납니다. 김포에 제가 갔습니다. 옛날 농사 짓고 살 때는 다들 사이가 좋았는데 그걸 개발해가지고 이제 땅 단지를 개발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집집마다 막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 뭐 몇십억 원씩 돈이 들어왔죠. 집집마다 싸움이 일어나가 다 깨졌습니다. 형제간에 전부 다 싸움 다 일어납니다. 부모 자식간에 다 싸움, 부부간에 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왜? 큰 아들을 많이 줬다고 해서 그렇고 딸들은 안 준다 그래서 그렇고 부부간에 막 그냥 이 다 나빠지고 그리고 이 사이 좋은 집은 그저 땅 하나도 없은 집만 그냥 사이 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이게 돈은 많이 벌지만 이 불이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되면. 네. 잘 쉬셨습니까? 힘 안 들었으면 좋겠네. 좀 힘들지요. 낮에 이렇게 들으라니까. 제가 에너지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농사 지으면서 같이 에너지 문제를 같이 좀 이렇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보면 지금까지 온실가스를 한 번도 줄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저기 가장 최근의 자료가 2017년 자료인데, 저때까지는 아직도 박근혜 정부의 2018년까지도 박근혜 정부 때 정책이 그대로 지금 연장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 한 번도 줄인 적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지금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온실가스를 다 줄이고 있는 상태예요. 미국, 유럽, 일본 여기 이어서 중국도 지금 감소세로 들어가는데 대한민국 아직도 감소세로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안타깝고요. 이명박 정부에서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30%를 줄이겠다 그랬는데 사실 아무도 못 줄이고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2030년까지 37%를 줄이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약속을 10년 연기해놨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온실가스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줄이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그 효과는 2019년 이후에야 이제 나올 겁니다. 저기들이 한 거는. 그렇게 한 번도 안 줄다 보니까 지금 세계 13,000개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를 했는데 재작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모르겠다. 최근입니다. 그런데 서울이 세계 1등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국의 광주 인구가 지금 4,500만이 돼가지고 서울의 인구의 2배 이상 되는데 그걸 다 따라냈고요. 일본 동경 요코하마는 인구가 3,500만이 돼가지고 우리 1.5배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2배 가까이 앞서가지고 1등이라고 나왔어요. 그렇지만 서울시에서는 그거 아니라고 그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인구를 갖다가 저긴 2,150만을 잡았지만 이거는 서울이 1,000만도 안 된다고 잡았고요. 그리고 서울이 배출하는 건 얼마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이 딴 지역에 배출시키죠. 우리 전기를 가져오잖아요. 다른 지역에 배출시킨 걸 따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줄여놨는데, 이건 얼마나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가, 여기 보면, 지금 세계 5위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우디, 미국, 카나다, 호주 이어서 5위. 우리 배출량은 프랑스, 이탈리아의 2배입니다. 우리나라가 발전 밀도가 세계 최대입니다. 석탄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다 최대입니다. 그리고 1인당 전기 배출량을, 전기 사용량을 지금 미국을 앞지르도록 계획을 해놨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그래서 지금 이 여파로 지금 석탄 발전소가 지금 7개 건설 중이고요. 원자력 발전소 5개 건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1인당 전기 사용량 이탈리아 인구 2배. 현재도. GDP당 전기 사용량은 OECD 평균의 지금 2.5배입니다. 2배입니다. 2배. 근데 지금 계속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직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 거의 다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석탄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이렇게 건설 중인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이죠. 유엔 기후 행동 정상회담에 가서 석탄 발전소 6개를 폐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7개 폐쇄하는 게 더 커요. 이렇게 폐쇄하는 게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은 모든 나라들이 석탄 발전소를 다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 2030년 이전에 다 폐쇄하는데 독일만 2038년에 완전히 폐쇄하겠다 이렇게 내놨고요. 그리고 독일은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는 원래는 80% 내지 95% 줄이겠다 그랬다가 그게 아니고 100% 다 줄이겠다. 온실가스 하나도 안 내보겠다고 이렇게 수준을 고쳤습니다. 영국도 그렇게 고쳤습니다. 2050년까지는 온실가스 하나도 내보내지 않겠다고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가 G7 국가 중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줄였는데,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줄여가지고 경제가 파탄 났나 하면 경제는 가장 탄탄한 나라가 됐습니다. 덴마크는 지난 40년간 온실가스 에너지 사용이 하나도 안 늘어났는데 경제는 엄청 커졌습니다. 경제는.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줄인 나라고, 가장 그동안 느리지 않기 때문에 영국이나 독일보다 적게 줄인 걸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느리지 않았습니다. 덴마크 옛날에는 큰 발전소 몇 개를 가지고 전기를 다 공급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필요한 전기를 자기가 다 만들어 공급합니다. 그럼 덴마크 어떻게 됐나? 70년대는 에너지 자금률이 1.5%밖에 안 됐습니다. 식량 자금률 30%였습니다. 지금 다 자급자족하고요. 그리고 70년대는 유럽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자기들 말로는 먹고 살기 힘든 나라. 근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면 그거는 살기는 반드시 하늘이 내려줍니다. 이것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은, EU는 1.5도 특별 보고서가 나온 이후로 2050년까지 모든 온실가스는 하나도 내보내지 않겠다. 그렇게 지금 비전을 내세우고요. 여기에 전 세계 70여 개국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기 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끝에서 2등했습니다. 그리고 총 에너지 중에서 재생에너지는 꼴찌를 했습니다. 꼴찌를. 전 세계 꼴찌를 했습니다. 우리도 EU나 다른 나라, 덴마크, 영국이나 마찬가지로 2050년까지는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보고서 나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유엔에 제출한 게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 37% 줄이겠다고 내놨는데 이건 반드시 우리가 달성하고 이보다도 더 앞으로 나가야 될 걸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아까 에너지 자립마을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에너지 자립마을 보십시오. 이렇게 석유요금 내두고 하던 걸 전부 다 자립해가지고 다 끝을 내버렸죠. 이런 마을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잿빛 바다가 전기 만들 수 있어요. 전기 물 덮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터키나 이스라엘 가보면 집집마다 전부 다 이렇게 거의 다 달았습니다. 이런 거를. 그리고 전기 만드는 거, 저기 태양광 달아가 전기 만드는 거 장소를 찾아보면 뭐 하둘만 한데 많이 있습니다. 저기 많은데 찾아보면. 그런데 우리가 최대한 좀 많이 해야 되고요. 여기 우리 시골집에 여기 태양광을 달았는데 13년 전에 달았습니다. 그때 저 달 때 우리 집에 쓸 수 있는 3kW를 달았는데 그때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딱 500만 원대로 딱 떨어졌습니다. 5년마다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젠가는 지금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석탄이나 석유나 또 원자력보다 더 값싼 전기가 될 거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유럽도 그렇게 다 믿고 있습니다. 베란다에 달았다가 이사를 때가도 됩니다. 이거는 콘센트에 꽂기만 하면 되는 건데 아주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집집마다 쓸 수가 있죠. 저 미인이 지금 제 딸입니다. 아니, 제 마누라입니다. 저 도시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반대했다가는 성공시키고 그러고는 자기들이 고민을 했죠.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들어오지 마라 그랬는데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자기 에너지를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제 마을은. 요 집들, 요 아파트, 자기 에너지가 자기 만들었습니다. 에너지 하나도 안 드는 집. 하나 특징이 뭔가 하니까 난방이나 냉방을 송풍을 잘해가는데 그 덕으로 이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분 실내 공기가 바깥 공기보다 미세먼지가 더 나쁩니다. 실내 공기가 훨씬 나쁩니다.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모든 공기 항목에 있어서. 그런데 이 집만은 실내 공기가 더 깨끗한 집입니다. 이런 집을 만들면. 건설비는 비싸겠지요. 에너지비가 안 드니까 관리비는 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2030년까지는 스마트 그리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국을 다 전기가 어디서 어떻게 생산되고 어디서 얼마 소모하는지 다 연결해가지고 알 수 있도록 해놓고요. 그렇게 해서 전기가 남는 데서 모자란 데를 보내주고 모자란 데서는 만난 데서 받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즉 배분을 잘해가지고 에너지를 사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많이 쓰는 때를 알기 때문에 그때를 피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다가 또 사업소에다가 또 이걸 기기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즉 기기를 달면 그때그때 전국에서 얼마나 전기가 소모되고 있고 지금은 전기 값이 얼마고 이런 걸 다 이제 알 수 있도록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나 TV 안 볼 때는 저절로 불 꺼지도록 하고 그래서 에너지 사용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앞으로. 발전소는 어떻게 돌아가나? 우리 전기 사용이 최대가 될 때를 기준으로 해서 발전소를 돌립니다. 여러분 밤에는 전기 사용이 적겠지요. 그렇지만 낮에 전기 많이 쓸 때 그 기준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발전소 쉽게 껐다 켰다를 못합니다. 그렇게만 돌립니다. 그래서 이거 전기 사용량이 최대 되는 거를 이렇게 딱 줄여버리면 발전소 그만큼 줄이면 됩니다. 전기 사용 엄청 줄일 수 있겠죠. 요것만 스마트 그리드를 하고 집에 저런 걸 달고 해가지고 하면 피크만 줄이면 우리 전기 사용량을 20% 30% 그냥 줄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앞으로 2030년까지 우리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걸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 저장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 이거는 전기가 많이 쓸 때는 비싼 발전기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비싸야 됩니다. 적게 쓸 때는 값싼 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야 됩니다. 전기요금을 알려주면 값살 때 전기하고 저장하고 비쌀 때 팔면 설면 그러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배터리 같은 거죠. 이거를 만들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기량을 에너지 절반은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절반은 줄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절반 정도는 재생 에너지를 충당하면 된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요, 우리가 석유요금이 비쌀 때는 에너지 수입하는데 1년에 200조 원을 썼습니다. 200조 원을. 엄청난 돈입니다. 이 돈을 우리 에너지 자립한다는 무슨 뜻인가? 이 돈을 우리나라에 쏟아가지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겁니다. 절반 정도로.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나라 부강해집니다. 그럼 200조 원을 우리나라 쏟아보십시오. 얼마나 일자리가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리고
에너지 요금이 설마 비싸진다 그러더라도 여러분 그 돈이 우리나라 떨어지면 그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덴마크는 엄청 잘 사는 나라입니다만은 경제도 잘 됩니다만은 전기요금이 우리나라 4배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은 하루하루 달라집니다. 하루하루.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나? 값싼 전기요금 해가지고 줘가지고 값싸게 물건 만들어 판다 그래가지고 막 했더만 전기를 막 쓰지요. 절대로 값싼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기보다 전기요금 4배나 내고도 잘 사는 나라 보십시오. 그게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에너지를 자립하게 되면 앞으로 전기요금, 에너지요금도 값도 더 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를 하고 우리가 잘 정신만 차리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기를 생산하면 태양광을 딱 달면 뭐 햇빛이 안 들어가 농사 안 된다 그러죠. 그 태양광판을 지금 햇빛 통학으로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농지에서 전기도 만들면서 농사도 짓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더구나 특히 이제 농사 짓는 건 적은 마을 단위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자기 에너지를 자립하고 그 전기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만들어 나가면 그러면 농촌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사만 짓는 게 아니죠. 농사 짓고 거기다 판매로 자기가 하고요. 가공도 자기가 하고 그뿐만 아니고 환경관리도 자기가 하고 그리고 에너지까지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농도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에너지도 자립하고 그리고 식량도 자립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제가 참 고마우겠습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고 눈 뜨자마자 한 마리 그리고 눈 뜨자마자 한 말은 아니죠. 그리고 데리다가 에덴 동산에 데리다 와서 한 마리 너는 이것을 잘 다스리고 지키라 그랬는데 천주교 성경에 너는 잘 일구 돌봐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먹을 것을 얼마든지 먹어라. 잘 먹어라. 그런데 그걸 먹을 수 있게 하도록 잘 가꾸라. 잘 돌보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강연 여기서 마치겠는데 농업에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나 고맙고요. 그리고 앞으로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우리 에너지 자립 그리고 식량 자립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강의를 끝내겠습니다.